안녕하십니까.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한 주 좀 힘들었죠? 예,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제 기억에는 좀 급락장이 좀 펼쳐졌던 것 같아서 좀 가장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. 예. 그 주간 단위로는 제가 알기로 올 들어 가장 많이 빠진 거 맞죠? 맞습니다. 올해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요. 예. 앞으로 좀 힘이 났으면 싶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네.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 주시죠. 네, 이번 주는 이제 사실 코스피가 2,500을 한번 깼었죠. 장중에. 네,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웠고 변동성도 확대됐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. 결국 중국과 미국 이 두 축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. 우리 한국이 중간에 좀 껴서 특히 중국은 이제 벽개온이라 그러죠. 이제 뭐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좀 불리는데 여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뭐 이자 지금 못했다 채권. 지금 신문에서는 비구이 위안이라고 비구이 맞습니다.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부동산 개발업체가 2년 전에 그 우리 헝다 사태 약간 이제 이런 거랑 오버랩이 되면서 증시의 좀 불확실성을 또 키워주고 있고요. 또 미국의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사실 이게 또 증시에 좀 부담이었어요.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미국의 금리를 또 시중금리를 또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미국은 또 경기 좋고 물가 높으니까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긴축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두 조합은 뭐냐면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 버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환율이 오르면서 증시가 좀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중국은 이번에 7월 소매 판매 데이터 발표했지만 거의 충격적인 수치죠.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고 실업률도 아예 발표를 안 해버렸어요. 그게 또 시장의 불안감을 또 가중시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후에 금리 인하를 했죠 한번 MLF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오히려 시장은 더 안 좋게 이거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. 또 미국의 피치가 은행들 신용등급 이제 대형은행까지 강등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멘트를 또 날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뭐 좋은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악재들이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계속 짓눌렀고 거기에 2차 전지가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오르면서 증시 코스닥이 오르긴 했지만 2차 전지도 과거처럼 증시를 막 이렇게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힘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주도주가 사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주도주 없이 굉장히 이제 외부 변수에 휘둘렸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중국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부동산, 소비, 투자 뭐 세 분야가 좋지 못한 이른바 트리플 침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지금 뭐 부동산 위기가 또 금융으로까지 약간 확산될 이런 조짐도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이제 위기감도 말하자면 생기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? 그때 이제 헝다 때도 사실 이제 금융위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사실 지금도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가긴 좀 어려운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이게 해결이 아직 된 건 아닙니다. 이 컨트리 가든이라는 이제 기업의 이자가 달러채 이자가 9월하고 10월에 집중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잘 소화가 되느냐가 컨트리 가든이 지금 벽개원 거죠. 벽개원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달러채 이자를 제대로 상환만 해주면 뭐 리스크는 좀 잠잠해질 텐데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활하게 될지 요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증권가에서는 좀 신용 리스크는 아니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 사태를 좀 인지를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고 또 가장 문제가 이제 은행권의 사실 문제거든요. 이 금융위기는요 뭐든지 은행이 돈 빌려줘가지고 이 빌려준 회사가 만약에 망해버리면 돈 회수 안 돼서 이제 사실 은행도 망하는 그게 사실 리먼이 그런 거잖아요. 사실.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은행권의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 그 중국 은행들이 익스포저라 그러죠. 노출도. 위험 노출도가 15조 위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은행 자산의 4.4%밖에 안 된대요.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뭐 작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은행 전체 자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5%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주긴 좀 쉽지 않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헝다그룹보다 그리고 부채가 더 적어요. 헝다그룹이 3,400억 달러 부채였는데 이번에 컨트리 가든 벽개온 같은 게 1,9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때보단 좀 영향력은 좀 작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2019년 이후로 신탁회사들의 부동산 투자가 좀 급감을 해가지고
올해 3월 기준 신탁 자산의 7.4% 정도만이 부동산에 투자가 돼 있대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것만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금융위기로 간다. 예. 요거는 아직은 좀 너무 앞서갔다.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중국 정부도 나서고 또 인민은행도 보니까 뭐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좀 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어떤 중국 당국의 정책이 시장에 좀 먹혀드는 분위기입니까? 아니요, 전혀 먹히질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증시만 봐서는요, 네. 오히려 금리 인하라해서 더 빠져버린 것 같아요. 네.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가? 약간 찔끔도 하다 네. 보니까 신호만 나쁜 신호만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조금씩 낮춰요. 그러니까 예. 팍 낮추질 못하고 효과는 없고. 예. 근데 사실 이게 중국 입장도 그게 어려운 게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되거나 꺾이잖아요. 예. 그러면 더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점점 벌어지거든요. 지금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금리 인하를 세게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. 예. 그래서 중국의 이제 통화 정책이 효과가 아직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좀 상황이고,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. 뭐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는 게, 헝다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헝다가 좀 잠잠해진 줄 알았더니만 벽개용까지 또 터지고, 네. 이게 벽개용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뭐 요새 뭐 그림자 금융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는 거 아닐까? 네. 이게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명확하게 지금 아직 얘기는 안 하거든요. 예.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예.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위안화는 또 약해지고 자칫 또 돈이 빠져나가는 예.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으면 예. 좀 강하게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못 하는 거죠. 그렇게까지. 예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예. 지금도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내년도에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하는데, 뭐 그런 사이클이면 중국이 부양책 쓰기가 사실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뭐 관련 지표들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70개 은행 신용 등급 강등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? 이러면 중국에 의해서 미국의 금융에도 약간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제 무디스는 이미 지방은행들 좀 강등을 그때 했던 상태고, 근데 대형은행까지는 건들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피치는 경고를 좀 날렸죠. 그리고 예. 실제 은행의 영업 환경 등급 평가가 있거든요. 네. 요거를 한 단계 낮춰버렸어요. 원래 AA-인데 A+로 낮췄거든요. 근데 지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그 신용 등급이 AA- 정도 좀 되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JP모건 그 체이스가 지금 신용 등급이 AA-로 나왔는데, 이 영업 환경이 그보다 만약에 낮은 그 A+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그 제 아무리 좀 1등인 기업이라고 해도 영업 환경 등급하고요 신용 등급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또 강등당할 수도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신용 등급 실제로 강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데, 근데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땐 대형은행이 위험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대형은행은 워낙 또 자금력도 있고 한 단계 낮춘다고 엄청난 뭐 그게 충격파가 와서 갑자기 사람들이 뭐 뱅크런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운데, 문제는 저 밑에 있는 은행주들이란 말이에요. 신용등급이 낮고. 예. 이런 데서는 이제 위에서부터 신용금이 낮아지면 여파가 밑으로 옵니다. 밑으로 와서 그러면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져요. 그리고 또 대출금리도 또 올라가게 되겠죠. 그럼 이제 여러모로 이 아래쪽에 있는 약한 고리들이 네. 또 흔들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JP모건이 위험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네. 밑에 고리들이 좀 그러면 또 미국의 전반적인 또 경기, 이 소비 쪽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실은 강등 안 되는 게 좋은데, 일단 지금 피치는 좀 경고 사인을 지금 날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. 악재가 많은데 또 7월 FOMC 의사라 보니까 뭐 인플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긴축이 좀 더 지속돼야 된다는 이른바 매파적인 발톱을 좀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, 지금 보면은 중국발 금융위기 약간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시중금리. 네.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9월에도 계속 긴축을 해 나갈 수 있을까? 이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해도요, 11월에 할 것 같아요. 해도. 해도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9월, 10월에 그 벽개온의 달러채 이자 그게 몰려 있어요. 일단 그걸 보겠죠. 네. 미국 입장에서도. 근데 확인도 안 됐는데 혹시라도 중국 터지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미리 해버렸는데 부담되거든요.
이 미국 경기도 좋을 수가 타격을 없어요. 받죠. 예. 그래서 분명히 이번 FOMC 의사록은 굉장히 좀 매파적인 건 맞아요. 그러니까 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. 이런 표현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센 거죠. 못 받아들이겠다. 이 인플레이션은. 그래서 2% 목표로 가려면 더 많은 증거 필요하다.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성이 안 찬다는 얘기고, 그러면 뭐냐면 이거 달성하려면 수요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뭐죠? 금리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. 수요 누르기 위해서. 그러니까 사실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번 놀란 건데, 다만 이제 올려도 9월에는 어쨌든 7월에 한번 올려놨고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좀 한두 달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. 어떻게 또 경제가 흘러가나, 물가도 더 봐야 되고, 그런 상황에서는 11월이 가장 좋아요. 금리를 올리든 이제 중단을 하든 9월은 좀 너무나 빠른 거고, 데이터 뭐 한두 달 보고 또 바로 또 올리겠다, 이거는 좀 무리가 있고, 또 여기에 하필 중국까지 터졌으니까.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11월도 할지 안 할지 몰라요. 근데 이제 인상을 한다면 11월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,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증시가 흔들리는 거는 우리 국내 증시가 더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, 미국보다도 지금 우리 시장 보면은 별로 주도주가 안 보이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증시 흐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증시도 종목장이 있고, 그리고 강세장이 되려면요, 외부 변수가 일단 좀 편안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금리가 좀 꺾여야 되고, 10년물 국채 금리. 우리 올해 상반기에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 좀 꺾였잖아요. 사실 좀 꺾이고 요즘에 오르는 거지. 그리고 달러 약했죠. 한때 10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. 달러.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되게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강세장, 막 종목장세, 2차 전지 급등하고 이런 게 나왔는데, 지금은 물론 우리가 기업이나 또 산업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또 시황이 또 중요해졌어요. 왜냐하면 외부 변수가 지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불리해졌어요. 어쨌든 위안화는 자꾸 떨어지죠. 원달러 환율 급등하죠. 달러 너무 강하죠. 미국 국채금리 자꾸 튀죠. 중국 부동산 위험하다 그러죠. 또 요즘에 삼성전자나 이런 뭐 하이닉스를 봐도 반도체도 수요 늘어날까? 이게 좀 또 불확실해졌고, 지금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,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 시장을 보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런 장은요,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럼 뭐냐면 테마주만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새 뭐 초전도체주 하루 급등, 하루 하한가 막 난리가 아니고, 중국 소비주도 한 며칠 오르고 또 한 이틀 급락하다가 뭐 뉴스 나오니까 또 갑자기 막 금요일날 또 폭등하고. 이게 뭐냐면은 주인이 없는 장이에요 지금. 그러니까 이런 장은요, 사람들이 재료 보고 그날 이제 좀 따라다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결국 이런 장이 좀 다시 예전처럼 강세장이나 안정적인 장으로 좀 바뀌려면, 주도주가 나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리스크 조금 안정화되면서 미국 금리가 좀 꺾여야 된다고 봅니다. 국채 금리가 좀 꺾일 때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그 정상적인 장이 나오는데,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당분간 이게 예측이 좀 어려워. 지수 예측은 좀 어렵고요. 그냥 하루는 이거 가고 하루는 이거 가고 막 이렇게 뭐 주인 없는 그런 순환 매장,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당분간.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높은 상황인데,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, 1350원까지도 갈 수 있다, 이런 전망들이 막 나오더라고요. 이런 상황이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약간 주춤거릴 수 있는데, 외국인 매매 동향 앞으로 어떤 환율 변수 감안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제 외국인들 특징이에요. 보통 이러면은 주식을 많이 팔거든요. 안 팝니다, 잘.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놀랬던 게요, 그 수요일 날 증시가 급락했잖아요. 수요일 또 목요일 날 이게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, 오히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살짝 플러스 순매수했고, 기관이 많이 팔아서 문제지.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. 그러니까 저 좀 의외였죠. 보통 이 상황이면 외부 변수 안 좋으면 원래 외국인이 많이 팔거든요. 막 말린 팔면 1조씩도 팔아요, 하루에. 그런 적도 있죠. 있는데 팔아도 1000억 이상은 안 팔고요. 근데 뭘 팔았냐면 선물을 많이 팔았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의 현물을 파는 것보다는 선물 쪽에서, 이 시장 안 좋으니까 약간 단기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것 같고, 그래서 그 점은 좀 다행이긴 해요. 이 외부 변수에도 좀 버텨주는데, 다만 이제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. 근데 그러려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, 환율이 안정감을 찾긴 해야 됩니다. 근데 지금 환율이 안정감 찾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잖아요.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. 그래서 어쨌든 저는,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월 또 9월 초까지는 이런 환율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, 1300원 밑으로 가기 위한 지금 조건들은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1300원 한 초중반 내에서
계속 어떤 이제 중국 뭐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이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의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세가 안 커진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오긴 좀 어려운 환경이니까 좀 어려운 좀 상황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변수에선 중국 부동산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거 요걸 좀 보시고, 기업은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기업이 또 올라가야 증시 분위기가 바뀌는 거니까 미국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고요. 예. 네,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반도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을 또 책임지고 있죠. AI 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또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개별 기업에서는 역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느꼈던 게 에코프로가 코스닥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. 네. 에코프로 오르니까 코스닥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, 그냥. 분위기가 네, 싹 완전히. 돌죠. 네. 그래서 결국엔 에코프로랑 포스코, 예, 홀딩스. 예, 요 두 개가 결국엔 좀 중요해요. 예, 일단 지수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, 그 다음에 코스피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, 하이닉스. 네. 근데 요거는 또 엔비디아랑 영향이 되니까 좀 일맥상통하다 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외부 변수랑 국내 내부 기업들 이런 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지수의 흐름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 외국인, 기관,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 가운데서 이런 좋은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? 사실 이번 주는 뭐 약세장이다 보니까 하락 업종이 훨씬 좀 많긴 했는데, 이제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올라갔던 업종들도 일부 있긴 있어요. 근데 초전도체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. 예.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도 조금 괜찮아질 만한 건 통신주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왜냐하면 일단 소외주고 방어주인데 이번에 2분기 제가 실적을 봤거든요. 근데 괜찮았어요. 통신주들 워낙 기대감도 낮았지만, 그래서 방어주와 실적주로서의 좀 역할을 제가 봤을 땐 좀 톡톡히 할 것 같고, 그리고 그래도 지금 모멘텀 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단체 건강 이슈가 6년 만에 재개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그냥 반짝하고 끝날 이슈 같지는 않아요. 또 기재부 차관도 뭐 9월 달에 활성화 대책,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 이런 거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또 1, 2주 정도는 기대감이 남아있으니까.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섹터 중에 또 면세점 업체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면세점 업종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근데 요건 약간 이제 변수인데 반도체 후공정도 이번 주에 조금 버티긴 했어요. 예.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에 달려 있어서 제가 예측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또 좋은 실적이 좋을 경우 분명히 또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저도 세모지만 세모 이제 약간 물음표지만 뭐 엔비디아 따라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음 주는 통신, 면세점, 반도체 공정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? 이번 주에 이제 DS 투자증권의 안주원 연구원님이 그 풍력 회사들, 그러니까 풍력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적어주셨습니다. 풍력, 상반기도 하반기도 풍력. 이게 이제 제목이고, 일단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는데 보통 재생에너지는 두 개로 많이 나누죠. 태양광, 풍력인데 태양광은 2분기가 좀 안 좋았어요, 실적들이. 근데 그 풍력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풍력 1위인 베스타스 좀 제외하고
미국의 GE라든가 지멘스 가멘사 이런 기업들은 실적들은 좀 뭐 수주라든가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좀 나쁘지 않았다. 물론 이제 지멘스 가멘사는 터빈 부품 불량 때문에 실적은 안 좋았는데 그러나 수주가 대거 유입된 점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뭐 CS 윈드, CS 베어링, SK 오션 플랜트 이 기업들이 대표 기업인데 대부분 다 실적들이 잘 나왔습니다. 2분기가.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. 작년에는 풍력이 좀 안 좋았거든요, 실적이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다만 태양광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태양광은 미국의 뭐 인페이즈 에너지라든가 썬파워, 솔라이츠 이런 이제 주요 태양광 회사들이요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았고,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연간 전망 있잖아요. 이걸 또 하향 조정을 또 했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북미 지역의 출하량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늘질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, 왜냐하면 그 금리가 높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시행 중인 정책 중에 NEM 3.0이라는 정책이 있어요. 태양광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제 이제 전기 생산한 다음에 발전소에 팔면 돈 받거든요. 예. 근데 그 금액을 깎아버린 거예요. 판매 가격을. 네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설치를 줄여버리는 거죠. 태양광. 이거 뭐 이 정도 돈 받고 나 안 하겠다.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수요가 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이 좀 안 좋나 봐요. 그래서 이 가이던스, 추정치를 좀 낮추면서 안 좋았는데,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준 게 이번에 하나솔루션도 2분기에 물론 영업이익이 작년보단 증가한 건 좀 맞는데 기대에 좀 못 미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일단 주가에 좀 부정적이고, 또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실적이 좀 나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태양광보다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연구원의 의견은 좀 풍력이 더 낫다. 네. 실적 모멘텀 면에서. 그래서 일단 풍력을 보실 때 좀 중요한 게 남들보다 싸게 만들 수 있거나 발전소 운영 경험으로 선제적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, 국내 재생에너지 업체들 중에서는 풍력 회사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다수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특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면요 원가를 줄일 수가 있어요. 이게 좀 약간 특징적이고,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대 풍력 발전 개발 업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데도 역시 풍력 발전소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좀 좋은 실적을 좀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모멘텀은 풍력 쪽에 좀 무게중심이 실린다라는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, 최선호주로는 그 대명에너지 요걸 좀 꼽아 주셨으니까 한번 요 기업도 따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관심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? 관심주는 지금 종목은 대명에너지 하나만 써 있었어요. 보고서 안에 이제 중간중간 들어간 거는 CS 베어링하고요, CS 윈드, SK 오션 플랜트, 아까 대명에너지, SK D&D 이런 기업들이 일단 그 안에는 내용들은 조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. 어떤 분야라고 봐야 됩니까? 사실 이게 수혜주라면 움직여야 되는데 좀 수혜주인지는 명확하진 않은데, 이 환경에서는 좀